지난번에 사실은 이제 우리 정비계획이 되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게 진행되고 나면 사실 정비계획이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뭐 소규모 주택에 의한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조합 설립 절차 운영에 대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사업성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정비계획하고 사업계획,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 사업성에 대한 한 80%, 뭐 많게는 90%의 확정을 짓고 가는 거다. 그게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됐던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동네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 때 이미 거기에 사업성이 정해진다. 왜? 높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라든가 기반시설의 범위라든가 임대주택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계획에서 다 담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정비사업 우리 도시 관리를 해오면서 도시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사실 안 가졌다. 다 구역지정 정비계획이 되고 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운영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다. 왜?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거의 대부분이 결정되고, 결정된 걸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사업 주체를 만드는 과정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는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도 뭐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대다수가 그렇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선행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됐든 그 조합 설립 절차하고 조합 설립 운영 역할, 기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편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주거 정비과에서 하여튼 우리 조합 관계자들의 강의를,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조금 보충 설명을 추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우리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절차가 맨 앞에 있잖아요. 그죠? 물론 예전에 정비구역 지정,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전에 신속통합계획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 신속통합계획을 담아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심지어는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갈 건지, 이걸 생략하고 조합 설립을 바로 갈 건지도 이때 정한다는 겁니다. 언제? 구역 지정 때. 이걸 구역 지정 내용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사업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여러분들 통보해주고, 그래서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를 이때부터 한번 물어봅니다. 그죠? 이때 물어보고 동의가 돼야만이, 3분의 2 동의가 돼야만이, 지금 이제 완화가 돼서 60% 동의도 있는데, 어찌됐든 약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다음 단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 소유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000명이면 2분의 1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이 바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공공지원 제도가 있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 제도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서울은 전체가 공공지원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할 때는 반드시 공공지원 제도를 통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과반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물론 반드시 추진의 구성 생략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하에 따라서 한다. 마치 이제 이걸 가지고 한때 언론에서도 서울시가 이것을 추진이 없이 조합 설립을 바로 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언론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이런 정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추진을 구성하고 조합 설립 이전 절차로 가는 방법이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의 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물론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게는 뭐 1년, 2년, 짧게는 6개월에서 1, 2년 정도의 기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여기 이걸 이제 보시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의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대표단체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없다 보면 조합 설립 때까지 동의서는 통일하잖아요.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의 대표자가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반대가 심하거나 조금 관심도가 낮은 데서는 여기서도 조합 설립을 바로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 사업구역 여건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갈지 조합을 바로 갈지는 그 구역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 어디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밖에서 우리가 흔히 조합 설립 바로 가는 게 좋아. 왜? 기간도 단축되고 이런 비용도 좀 절감된대. 근데 그게 주민들의 자치적 으로 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뭐 갈등이 더 유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정비구역이 되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공공지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동의서를 진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민 좀 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요리 바로 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조합 설립 때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게 뭐 큰 비용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주민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때까지는 비용 부담 없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보통 정상적으로 가면 한 3년 정도 대충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합 설립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바로 가면 조합 설립까지가 길어도 2년 이상 걸리지 않더라.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기간 단축을 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서 제도가 도입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반드시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여건에 맞아서 물론 이전에 이제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절차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행자가 조합만 있습니까? 조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시행자를 크게 보면 토지, 그러니까 소유자분들이 조합 설립 없이도 할 수 있는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구청장이나 SH, LH 공기업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 신탁사 이런 데서 우리 업무를 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물론 공공이 할 때는 대체로 정비구역 지정 때 한번 정할 수 있고, 이때 공공이 하겠다 안 하겠다를 정할 수 있고, 실제로 추진위원회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공공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따로 시행자 지정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합을 가는 경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조합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조합이나 공공이나 신탁이나 뭐 공기업에서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조합으로 갈 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라는 것을 아까 60% 동의를 받을 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갈까요? 조합 설립 바로 할까요? 찬반을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기재하면 50%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조합 설립 바로 갈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도입을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진구 시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단계 생략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사 결과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2분의 1 이상 동의 시에 조합 직접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조례 82조 2항에 의해서 하는 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자료는 언제든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 정보센터 자료실에 들어가면 이 자료는 언제든지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고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례 별지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지 7호 서식으로 여기에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만이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왜 조사하냐? 요 트랙으로 갈 거냐? 아래에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요 트랙으로 갈 거냐를 이 단계 추진위원 구역 지정 할 때부터 조합은 우리 토지 등 소유자분들한테 물어보고 가도록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청장이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업 방식을 정하고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조차도 사실 잘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실제로는 그냥 구역 지정되고 고시가 나면 이렇게 하는가 보다, 추진위원 하는가 보더라 이렇게 오던 것이 이 제도가 생기면서 이런 동의서를 진구하는 절차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입된 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 4년 됐네요. 그죠? 3, 4년 됐는데 그전에는 무조건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가도록 돼 있었고 그걸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50% 동의가 있다면 생략하고도 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것만 오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갔을 때, 추진위원회를 갔을 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추진위원회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이렇게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인데 사실은 조합 설립을 위한 우리 도정법상의 단계로서 조합 방식 정비사업 때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공식 명칭이 정식 명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식으로 추진위원회라고 하지만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이 되면 소멸합니다. 그죠? 추진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죠.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단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고 오로지 조합 설립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다만 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비업체라든가 꼭 필요한 조합 설립을 위한에서 꼭 필요한 업체 선정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식은 정비구역, 아까 말씀드렸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도정법은 다 절차법입니다. 그죠? 정비구역이 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 우리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토지 건물 소유자, 그 지상권자가 과반수 동의를 하여야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내용엔 5인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야만이 비로소 완성된 추진위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는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인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주체 구성하는데도 우리 공공지원제도에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추진위원 구성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리가 다 돼 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위원장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그걸 먼저 그냥 우리 몇 사람이 홍길동 조합장하고 갑돌이, 갑순이 뭐 부위원장하고 누구 감사해라, 그러고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그냥 접수했던 시절이 2010년 이전입니다. 2010년에 우리 공공지원제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를 하게 하였고, 그 선거를 한 다음에 동의서를 진구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때 왜 그랬습니까? 혹시 용산 사태 기억하시나요? 용산 사태. 그 다음에 예전에는 동네 재개발 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가칭 조합설립위원회가 한 서너 개, 5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데는 구역이 큰 데는 한 5개 사무실을 해놓고 내가 먼저 동의서를 진구하면, 그죠? 먼저 접수하면 구청에서 인가를 받고 대장이 되고, 승인 나고 나면 나머지 사무실을 차렸던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비대위가 되죠. 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쟤가 했기 때문에 쟤를 무너뜨려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공공지원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구청장이 비용을 써서 공정하게 이 전체 대상을 통해서 조합장, 추진위원장을 감사를 뽑고 그 사람이 뽑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해서 하나의 지역에는 한 개의 추진위원회만 존재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공공지원제도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합리적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드는 제도가 공공지원제도의 핵심이었다. 그 중에 이런 절차를 한 거죠.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고 안내를 보내고,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아까 구역 지정이 됐다고 했죠. 구역 지정 계획에 의해서 위원장을 뽑으려고 하니까 하실 분 손 드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문을 보내고 주민 설명을 하고 운영규약 제규정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안내한 다음에 동의서를 진구하는 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임원이 있어야 되죠. 통상적으로는 10분의 1, 1000명이면 100명, 그죠? 100명에서 120명 정도. 그러니까 1000명 미만은 10분의 1 이상. 그러면 900명이면 90명 이상이니까 그죠? 90명부터 100명, 120명 해야 되겠죠. 근데 1000명 이상은 거의 계속 3000명 되면 300명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되니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은 100명, 그러니까 3000명이 되더라도 100명 이상이면 10분의 1이 된 걸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추진위원을 10분의 1 이상인데 1000명 이상이면 1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서를 진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구청장이 해주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주민자치회가 생기는 겁니다. 공식 법적인 도정법상 우리 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그 운영을 규정에 따라서, 아까 여기 때 다 만들었죠? 운영 규정과 재규정에 따라서 조합을 위한, 이 사람의 역할이 뭐라고요? 추진위원회는 가장 큰 역할이 조합 설립을 하는 게 제1 목표입니다. 그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운영은 조합 정관을 만들고 조합의 재규정을 작성하고 정비업자나 설계자,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안내서에 그 내용을 구청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물론 아까 이 전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해서 분담금을 여러 번 고지를 했지만 그거는 구청에서 한 거죠, 그죠? 근데 새로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사업 비용을 추출해서 추정을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합니다. 그게 추정 분담금 산정을 해서 또 공개를 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추정 분담금 산정을 한다. 그리고 창립총회와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가 추진위원회 업무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된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두 달 이내에, 두 달 이내에 조합 설립된 분한테 다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럼으로써 업무가 종료가 되는 게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아까 직접 설립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 업무를 다 누가 한다? 구청에서 선정한 그 공공 지원업체가 이 업무를 대행하고, 구청에서 또 그 아까 얘기한 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위원장이 아니라 예비조합장을 선출을 합니다. 예비조합장을 선출해서 그 사람이 요 단계가 되면 75% 동의가 되면 창립총회를 하고, 그 사람이 부위원장 지위에 있다가 조합장으로 건너가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의 과정이 생략되는 대신에 사실은 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변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결성은 있다. 추진위원회가 없다 할지라도 조합으로 바로 설립할 수 있는 제도도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이 절차에서 보면 이 선거를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선거 제도를 왜 쓸데없이 만들어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조합원들이 적어도 200~300명에서 1000명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공정한 선거가 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게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규정입니다. 이걸 서울시가 만들어서 이미 공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조합에서는 이걸 참고해서 그 추진위원회 사업장에 맞도록 조정해서 조금 쓰면 되겠다. 그래서 선거가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감사 선거고, 절차는 주민 설명회를 하고 7일 전에 또 안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알려주고 내일 선거하면 내가 준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선거 임명부 확정은 14일 전, 설명회는 개최 7일 전, 후보자 등록이 하고 나서 후보자 등록을 받고 확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합동 연설회 및 선거 운동 기간까지도 우리 최근에 우리 지방선거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했지만 그런 절차와 굉장히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선거관리 규정을 가져올 때 공직자 선거 관리 규정을 많이 차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절차와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감사 1명, 임기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개시하고, 낙선자는 당연직 추진위원회가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그 한 지역에서 사무실을 2개, 3개 만들어 놨다가 떨어지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비대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위원장 선거를 5명 나왔다고 쳐요. 근데 5명을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1명만 뽑아야 되지. 그래서 낙선을 한 4분은 당연히 추진위원으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내가 떨어졌더라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목적에서 했지만 실제로 추진위에 들어와서 다시 세력화를 해서 조직적으로 비대위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고 해서 이런 거 제도를 다시 바꾸는 거는 모순이다 그래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도록 해서 서로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나중에 위원장이 딱 한 명 나와서 찬반을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그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떨어졌더라도 같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의서에는 추진의 승인을 위한 운영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동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의서 양식에는, 추진의 구성 동의서 양식에는 운영 규정에 대한 동의 내용이 있고, 가반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사실은 추진위원들까지도 다 이름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유인물 보시면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이렇게 해서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예전에 이제 이 공공지원제도가 생기기 전에, 우리 도정법이 생기기 전에 주택법에 의해서도 재건축을 할 때 조합 설립을 한 동의서를 조합장도 없이 그냥 받았어요. 그랬더니 싸움을 해서 그걸 탈취해 가지고 가서 조합장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동의를 해주는데 홍길동이 위원장, 갑돌이 감사, 추진위원 누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그냥 백지로 해주다 보니까 내가 걷어서 거둔 사람 마음대로 이름을 적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식을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도시정비사업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걸 이제 기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선거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대표를 뽑아놓고 거기에 동의서 받기 전에 대표를 정하고 실제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인지 누군지 알고 동의를 하는 거죠. 물론 반대적인 생각도 있겠죠, 그죠? 나는 홍길동이를 밀었는데 갑돌이가 갑자기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난 반대해요. 그래서 동의 못해요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든 그 대표자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뭐 내가 좋은 사람만 꼭 대표로 모실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도 하여튼 이렇다. 동의 내용에 우리 아까 운영규정과 위원장, 감사, 위원, 그죠? 받으라는 사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받는 목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 도정법에 의해서 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내가 어떤 권리도 있고, 그죠? 내가 투표권도 있고, 내가 뭐 추진위원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 공지하게 됩니다. 동의에서 의지되는 사항, 동의의 철회, 반대 의사 표시 절차 방법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의서가 한 번 내면 영원 불면하게 동의했다, 이게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30일 내에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다시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작년에 몇 번 여기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동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책무가 따릅니다. 물론 동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전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중에서 간혹 저 동의서 내면 저 조합에서 쓴 거, 추진위원회 쓴 거 내가 다 물어내야 된대,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들어봤습니까? 네? 물어낼까요? 왜 안 물어내요? 돈을 쓰게 했으면 물어내야지. 예? 그렇죠. 내가 이렇게 5명이 뭔 일을 하자고 해서 돈을 쓰게 했어. 대표자 보고. 그러면 갑자기 내가 쓰게 해놓고 싹 빠지면 나는 무책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대보증이라는 개념인데, 연대보증까지는 지지 않는다. 내가 돈을, 자, 여기 추진위원회에다가 내 100만 원 내놔니까 이거 갖고 쓰세요. 100만 원을 내는 순간, 그죠? 내 책임이잖아요. 돈을 내는 순간 이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내가 낸 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죠. 그죠?
근데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출자한 거에 대한 책임만 지지 실제로는 내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금전적 그 채무를 져야 되는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어디까지나 여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정비 사업을 했을 때 내가 덕이 되면 하는 거고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죠? 판단 기준은 그거잖아요. 아까 홍길동이니까 동의하고 갑돌이니까 동의 안 하고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구성해서 조합으로 갈 건지 말 건지는 아까 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고 내 재산 가치가 증대되고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는 판단이 있을 때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동의를 해야 되냐고 물을 때는 재산상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마라. 그죠? 일본이죠.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럼 손해가 어디까지가 손해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단독주택 30평 살다가 집이 노후돼서 비도 새고 곧 무너질 것 같아서 다시 30평을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헐고 내가 돈 들여서 설계해서 다시 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은 누가 내나요? 땅은 있는 거니까 내 땅 위에 다 짓지만 건축비는 뭐 평당 뭐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뭐 300만 원이 됐든 그죠? 본인이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들여서 30평 1억 5천짜리 집을 지어서 새 집에 사는 게 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돈은 1억 5천 들었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손해라고 하는 거는 30평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집을 30평을 새로 지어줘서 새로 공짜로 줘야만이 그게 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여기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나요? 제가 지금 30평에 살고 있는데 30평 아파트를 새로 지어주고, 그죠? 부담금이 하나도 없어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다. 이거죠. 네. 30평 내가 단독주택 지고 있어 30평을 새로 지으려면 공사비, 뭐 건축 설계비, 인허가비 그때 그 공사 기간 동안 나가서 전세를 살던 뭐 그죠? 호텔에 가서 살던 그 비용을 다 내가 오롯이 부담을 해서 새 집을 그 30평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새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수익이라고 생각해야만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 돈을 더 부담하고 안 부담하고가 수익이 아니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하다 안 하다 이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단독주택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60평짜리 땅에다가 30평 지어서 그죠? 혼자 사는 거가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그걸 공동주택을 지어서 한 30평을 지은 게 아니라 한 뭐 80평, 90평 지어가지고 나머지 내 30평 쓰고 60평을 팔아서 사업비로 충당하면 돈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거기는 땅을 판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더 들어간 게 맞고 땅을 내가 용적률을 높여서 땅을 판 거를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아까는 땅 60평 그냥 있고 건물이 30평이 새로 신축이 생긴 거고 여기는 내가 30평을 가져도 땅은 20평으로 줄고 그죠? 땅 20평 건물 30평이 생긴 거고 땅 40평을 팔아서 요 건축비로 충당한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는 게 우리 추정분담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운영 규정에는 추진위원회 선임 방법 결정, 추진위 권리 의무, 위원회의 업무 범위, 위원회의 운영 방법, 제일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돈. 그죠? 경비. 이 경비를 어떻게 누가 납부하고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우리
도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사실 잘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큰, 만약에 뭐 1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거의 지금은 1000세대면 한 4만 평, 5만 평 정도 되거든요. 5만 평에 사업비 하면 한 5천억 정도 되잖아요. 사업비만. 대충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5천억이라는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 금융비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집을 짓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금융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새로 짓는데 공사비 뭐 6, 700만 원, 500만, 5, 600만 원,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뭐 이사를 가기 위한 비용, 그 다음에 설계, 감리비, 뭐 철거비 이렇게 다 했을 때 그냥 대충 한 1,0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1,000만 원 중에 금융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0%, 300만 원. 또요? 예? 70? 그건 너무한데요. 지금 이제 예전에 금리가 3% 미만일 때, 1%, 2%, 3%일 때는 한 20%에서 25% 정도 됐습니다. 예, 지금은 아까 30%보다는 좀 많다. 최하 3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30에서 35% 정도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국토부에나 서울시나 국토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1년에 10조씩을 그냥 돈을 썼습니다. 써버렸어요. 그냥 마을 가꾸기 뭐 이런 걸로 해서 공공에서 돈을 1년에 한 약 10조 예산을 세워서 50조를 쓰려고 했는데 다 쓰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건 쓰지 말고 도시정비 기금을 1년에 한 10조씩 해서 한 3년만 넣어라. 그러면 30조잖아요. 재생기금 어차피 넣던 거니까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금을 빌려만 줘라. 1%에.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 원가가 1,000만 원에서 최하 800만 원으로는 준다. 그러니까 20% 이상 준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자, 우리가 일본의 정비사업이 참 잘 된다 이렇게 합니다. 왜 잘 될까요? 일본에는 돈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0%대는 이런 마이너스. 돈을 예금을 하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관리한 비용을 보태서 줘야 돼요. 그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죠? 내가 10억을 맡기면 1년 뒤에 마이너스 0.1이면 9억 9,900만 원밖에 안 줘요. 1년 뒤에. 그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는데 돈을 막 써도 원가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이자금. 우리처럼 이주를 하는데 3천억을 빌려가서 이주 비용이 적어도 4%잖아요. 그죠? 1년에 뭐, 그죠? 120억씩 늘어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런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한 30조 정도만 그 기금이 있으면 대한민국 이제 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반 이상 넘었습니다. 그걸 다시 하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 국민이 사실상 대상자니까. 그래서 그래야 주택 공급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열심히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는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딱 알고 갈 거는 조합 설립이 목표다. 그죠?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기 전에 이런 것도 한다. 정비업체, 설계자,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 이걸 작성을 해야 조합 설립 동의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행 계획서를 만들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설계도에 의한 것. 이 일을 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업무를 잘 아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자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준비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되고, 운영 규정,
동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합 설립을 마지막에 조합 설립이 목표였기 때문에 창립 총회를 하는 게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하려면 그 전에 조합 정관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야만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위원장 1명과 감사,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다. 추진위원회는 최소 5명 이상이 돼야만이 요건이 된다. 그리고 정상화 되려면, 있죠? 아까 10분의 1 이상. 1000명이 넘으면 100명까지. 그죠? 2000명이라도 100명 이상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부득이하게 집을 팔아가지고 또 딴 데로 이사 가면 추진위원이 될 수 없잖아요. 자동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 수는 조금 한 20% 정도 여유 있게 하는 게 좋다. 1000명이다. 1000명이면 1000명 이상이면 100명 이상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20%, 한 120명 정도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돼가지고 또 하면 또 그걸 뽑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운영 규정상에는 우리가 그 최소 규모, 예를 들어 2000명인데 100명을 했더니 100명에서 한 10명이 빠져버려서 그럼 일이 안 되니까 우리가 100명을 정족수로 한 51명이 참석해서 과반수 투표를 하도록 한 규정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유 있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실 우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이 임원에 속합니다. 우리 조합은 나중에 조합은 조합장, 감사, 이사가 임원이고 대의원회가 의결기관으로 중간에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임원이기도 하면서 사실 의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런 기준에 있는 이런 분들은 추진위원이 될 수가 없다. 임원에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자, 조합 정관 작성, 조합은 자격 제명, 이런 지금 이제 표준 정관을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정관을 지금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안은 24년 하반기 고시 예정이라고 돼 있고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이 표준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시를 했다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다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라. 너희들이 만들고 싶으면.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만들고 있다가 이번에 공사비가 급등돼서 난리가 나니까 거기에 뭔가 우리 정관이나 이런 거에 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참여해서 같이 자문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정관에 따른 재규정, 표준 행정업무 규정, 예산회계 규정, 선거관리 규정, 우리 그 표준 운영 규정까지를 의사진행을 위한 표준 운영까지도 사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업무를 지정하는데 굉장히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규정에 다 지켜야 되니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정관과 재규정을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옆에 놓고 위원장이나 감사나 위원이 되면 이 규정에 따라서 내가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 늘 리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러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이게 잘못하면 처벌 규정이 따릅니다. 처벌 규정은 셉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이 셉니다. 제일 센 건 5년, 제일 낮아도 1000만 원 1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5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2년에 2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규정을 위반해서 하면 처벌이 따른다.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해주는 거 없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좀 불만스러운데 예전에 우리 정비사업을 해왔던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좀 해서
깜빵 간 일도 많고 처벌받은 일이 많다 보니까 점점 강화돼서 지금은 굉장히 센 처벌을 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립총회 이제 추진위원회, 이것도 창립총회를 왜 조합해서 하지?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창립총회라는 거기 때문에 창립총회만, 조합총회는 조합에서 하는 게 당연한데 조합의 창립총회는 추진위원회에서 한다. 왜? 아직 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기 위한 창립총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 입후보 선정도 조합의 정관, 재규정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사전에 이런 업무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뭐 소집관은 추진위원장이가, 물론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통령을 14일 전에 하고 이러시 않건 뭐 인터넷 공고 및 등기 우편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참 많이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공고는 했는데, 등기 우편을 했는데 우리 그 일반 공고를, 게시 공고를 안 해가지고 또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진위원회 사무실이나 조합 사무실에,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하면 게시 공고 반드시 한다. 인터넷에 공고한다. 그 다음에 우편으로 공고한다. 세 가지 공고를 해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합의 어떤 업무를 나중에 누군가가 하시면 이 공고나 모든 공고 통지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게시 공고, 인터넷, 그 다음에 우편 통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정관이고 뭐 행정 업무 등 재규정입니다. 임원, 대의원 선출. 임원과 아까 추진위원은 추진위원만 있지만 조합은 임원이 있고 대의원이 있고 합니다. 조합장 감사. 그래서 토지등록의 과반수 출석에 그 100분의 20, 그러니까 20% 이상 현장에 직접 참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것도 참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도 그냥 일반적인 총회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안건이 들어가면 또 20%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순간 20%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하고 사업인가하고 가르쳐본 이게 또 20%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은 또 50%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50%가 현장에 직접 한 날 한시 한 장소에 50%가 동시에 참석하기가 쉽나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공자를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을 저지르라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시공자가 뽑으려면 50%를 하루 전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시공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가 싸워요. 상계사가 싸우면 절대, 그죠? 가반 득표하기 정말로 어렵거든요. 근데 두 개 회사만 돼도 가반 득표가 참 어렵습니다. 한두 표 상관 때문에 가반이 안 돼가지고 무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50%를 현장에 참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해서 도구 온천 가서 온천탕에 다 집어넣고 각 방에 부부 동반해서 넣어놓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태워서 올라오다가 밥 먹여서 총회장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안 하면 실제로 50%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번 했다가 안 되면 막대한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요거는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인터넷 투표로 하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옥죄는 것 중에 하나다. 20%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현장에 나와서 20% 투표하는 거 중요하냐, 아니면 서면 내가 사인해서 내 거 확실하게 내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냐, 그런 건데 하여튼 이런 거는 차차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합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죠? 쓸데없는 비용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 동의는 재개발 사업 동의원 토지 등록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1.
재건축은 토지의 3을 3, 토지 면적이 4분의 3. 이게 재건축이 좀 더 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재건축은 요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큰 평수가 있거나 아주 작은 평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딱 뭉쳐서 과반수 동의를 안 하면 전체 조합을 설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뭐 빌라가 있다. 빌라도 똑같은 5세대 이상이면, 한 동에 5세대 이상이면 같은 요건을 갖춰야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예전에는 5명 이상 규정도 없었어요. 그게 여기 태릉에 가면 태릉 현대아파트 때문에 한 동에 5명 이상의 소유자로 한정했어요. 거기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 가면 상가 한 개만 딱 여기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 동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동의 안 하면 여기 재건축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개 이상일 때만 한 동으로 인정해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조합 설립 안내 자료 작성 통지를 해야 된다. 이게 실제로 내가 동의를 할 때 이런 이제 이 조합 설립 안내 자료라는 걸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들었냐? 그때는 그냥 동의서만 이렇게 툭 해서 동의해 주세요. 안내문 하나 넣고 그냥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작성 안내서부터 해서 정관 재규정,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정비계획, 종전, 종후 사업비, 그 다음에 동의 철회 방법, 우리 요거는 나중에 생겼지만 요거까지는 제가 처음 만들 때 이런 형식을 빌어서 제가 처음 만들어서 배포를 했더니 이제 서울시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자료까지 이제 제 규정으로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처음에 저희들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배포를 했더니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사람 괴롭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그게 이제 한 2004년도 5년도 그때 처음 했으니까 그죠? 2003, 4년도에 제가 처음 만들었었고 그게 2010년도에 와서 비로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가 이래 해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데는 한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합 설립 동의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책자로 있는 것을 읽어보고 동의 내용에 이것을 다 확인했다 하는 것까지도 동의서 양식에까지 넣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추진위원회 때까지 업무를 한 거고요. 지금은 조합이 이제 어떻게 운영되고 조합의 역할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에 해당되는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정비구역은 누가 계획을 합니까?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입안을 합니다. 구청장이.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주민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제안을 한 것도 구청장이 받아서 오케이를 하고 입안을 해야만이 서울시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가 구청장이 입안한 것을 구청장이 심의하고 고시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된 걸 가지고 아까 이 사업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을 하는 것은 이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할 시행자의 지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고 그죠? 조합이 되면 이 조합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주나요? 구청장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이 입안한 정비계획을 서울시장이 인가고시하고 그 인가고시된 내용을 사업을 할 시행자를 정하는데 공공이 할 거냐 조합이 할 거냐
그죠? 신탁이 할 거냐, 그것도 이제 한 번에 정하는 절차가 지나갔고, 이제는 여기 여러분들은 조합에서 하는 걸로 정했다고 치면, 아까 조금 전에 쭉 설명드렸던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지나고, 그 다음은 이제 정식 법정 단체인, 우리가 합법적인 등기가 되는 조합을 구성하는 절차를 아까 했죠. 창립총회 하고 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저 인가가 난 것을 등기하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 때 법인 등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 법인 등기를 하여야만 등기가 된 날을 창립일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기도 언제부터, 창립총회에서 서임된 임원의 임기는 등기가 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죠? 그 이후에 임기는 또 우리가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지만, 창립총회에 의한 조합장 및 임원은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등기를, 그러면 어떻게, 추진위원회는 언제까지 존속하겠습니까? 등기일까지 존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일이 존속되고 나면, 등기가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는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추진위원장도 거기서 업무가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창립총회를 해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그죠? 조합 설립이 되고 인가고시가, 등기가 된 거를 전제로, 이제 조합 임원이 됐죠. 그죠? 창립총회를 해서, 구청에다 창립총회가 잘 됐고, 동의율도 다 됐고, 한 것을 구청장에 조합 설립 인가서라는 걸 교부받아서 그 인가서를 첨부하고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법인 설립을 등기하면 이제 비로소 조합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아까 우리 선출한 조합장 1명, 그 다음에 이사 3명 이상으로 정하는데 지금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 5인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100인을 초과하는 건 무조건 5인 이상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100인 미만일 때 3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100인 미만 조합은 거의 없을 걸 보고, 그러니까 5인 이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통상 2명 정도가 좋습니다. 왜? 1명이 거리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조합장은 그래서 거리가 되면 사실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아니면 상근 이사 특정을 해서, 심지어는 누구로? 제3자를 임시이사로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합장은 1명이지만 거리되면 순서대로 이사가 직무대행자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감사는 1명 해놓으면 1명이 거리돼 버리는 거는, 감사는 직무대행 시스템이 없어서 보통상 2명 정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중에서 5년 이상 소유하거나 3년 동안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게 3년 내에 말이 이상해져 가지고 굉장히 논란도 많았던 문구이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3년 이내에 1년을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권자면 임원에 출마할 수 있다. 지금은 또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나요? 임원에 출마하려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0.1평만 갖고 있어. 1제곱미터. 아파트 1제곱미터만 가지고 조합장 하신 분 계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재개발 구역에 아주 한 3회배 정도, 이렇게 1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장 임원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꾼들이 꽤 많았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유자도 가능은 하지만, 그 공유자는 최소한 그 지분권의 50% 이상, 가반 이상을 하여야 한다. 근데 거기서 하나 빠졌어요, 사실은. 재개발 구역에 지분권 1제곱미터짜리 땅도 많아요. 그죠? 1제곱미터만 있어도 되는데, 그럼 그 100% 가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0평짜리 갖고 있는 거에 10% 가지면 100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도를 만들 때 이렇게 치밀하지 못해. 우리 입법을 하는 국토부나 국회의원들이나 정말 사실은 현장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려면 최소한 얼마 이상, 그죠? 최소한 3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죠? 뭐 가반 이상이거나, 그죠? 여러 가지를 제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야, 하나라면 50% 이상 돼야 돼. 뭔만 생각했을까요? 재건축 아파트만 생각한 거예요. 재건축의 아파트는 뭐 1회배, 2회배짜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치밀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두루두루 살펴서 거기에 맞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이렇게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여튼 오늘은 뭐 너무 깊이 가지 말고, 그죠? 이런 정도 조합장 인사 감사가 이렇게, 이사는 5명, 감사는 한 2명 정도. 이사는 이사는 무조건 5명 이상이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7명 정도는 하셔야 돼요. 또 거리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사회가 작동을, 예를 5명만 했다고 가정하면, 그죠? 4명, 1명이 거리되면 4명이 되면 이사회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7명 이상 정도 하라고 자꾸 권고를 드립니다. 물론, 이사회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들 수는 있죠. 2명 더 들어봐야 얼마나 더 들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라 하는 거예요.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사실은 의장이면서 소집권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조합장은 우리나라 뭐 행정, 그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 그죠? 대법원장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조합은 어떨까요? 사실은 3권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죠? 조합 운영권을 갖고 있죠? 조합의 정관이나 재규정을 만드는 그 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의 상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의 의장으로서, 그죠?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권한도 세지만 책임도 무겁다. 그런 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회, 이사회, 대의원회를 다 소집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소집하는 것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 또는 이사가 본인을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 정관이나 총회에 의한 대표권을 제한한다. 이 말은 3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내 거에 대한 거를 다 가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조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조합장은. 그래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절차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 언제든지 조합원들이 나서서 해임을 할 수도 있도록 안전장치는 있다. 자, 임원들은, 이사는 조합의 집행기관입니다. 사실은 약간 집행만 하는 기관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의결권도 일부는 있다. 위임받은 의결권. 그러니까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의결권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원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정관에 규정된 업무를 한다. 이렇게 뭐 조합의 모든 업무를 대의원에 상정하기 위한 안건의 사전 검토 등,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업무를 이사회에서 한다고 봅니다. 조합의 예산 통상 업무, 집행에 관한 것, 총회 대의원의 상정 안건의 심의 결정, 업무 규정 등 내부 규정에 뭐 저규정에 관한 것, 그러니까 조합 운영에 관한 모든 걸 한다. 그럼 또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대의원에 못 갈까요? 어떻게 가요? 직권상정, 네. 가능합니다. 물론 의결을 하고 안 하고는 대의원에서 결정하겠죠. 대의원에서 부결을 났어요. 조합장에 봐서 대의원에서 부결을 했다 할지라도
조합장이 판단할 때 조합원들은 이게 찬성할 것 같아 하면 조합장이 총회에 또 직접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 대회에서 난리를 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가결이 되면 유효합니다. 대체로. 특정한 불법적인 사항이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아까 이야기한 조합장의 권한도 굉장히 크다. 근데 그걸 또 한편으로는 조합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 총회에서 결의를 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이사회는 아까 뭐 한 7명 내외, 그죠? 10명 이 정도고 대의원회는 10분의 1 내외잖아요, 그죠? 내가 아니고 외죠. 10분의 1 이상이고. 근데 총회는 전원이잖아요. 전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더니 가결이 됐다. 어디에서 의결한 것보다도 인정을 받는다. 특히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는 게, 물론 뭐 임원을 하시든 대의원을 하시든 아니면 안 하든 이제 사실은 우리 감사제도가 세게 붙으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합의 재산상 업무, 그러니까 우리 감사가 예산회계 감사만 감사인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하는 게 예산회계만 하나요? 사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요. 업무감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가능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근데 우리 감사를 만들어는 놨으나 이 감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 회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감사와 아까 조합장 이사와 이렇게 견제가 좀 필요한 게 현실인데 꼭 그렇지만은 못하다. 왜? 감사를 조합장하고 임원하고 다 같이 뽑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있는 층에 미움을 사면 감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결과적으로는 한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현행 도정법상의 한계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감사 기능을 슬기롭게 또 잘하는 분 계십니다. 슬기롭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감사로 잘 모시면 전체적으로도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이사회나 대의원에 출석해서 발언권도 다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결산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안 해요. 안 한다고 처벌 규정도 없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또 징계되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은 조금 하라고는 돼 있지만 그게 안 돼 있는 게 좀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산회계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또 조합원들이 안 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을 탄핵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활성화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임원 결격사도 아까 주지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임원, 조합장을 비롯해서 결격에 해당되거나 서임 당시 해당 자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을 합니다. 당연 퇴직을 하고 그 해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밝혀지면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된다.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거의 90%, 99%가 이거에 의해서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5분의 1 총회는 하여튼 이건 누가 하겠어요? 그죠? 누가 할까요? 비대위가 합니다. 비대위가. 대의원 3분의 2 요구도 조합장이 안 하면 또 이런 후속 규정들이 있어서 하고요. 이 또 소집 요구는 그렇지만 해임 총회는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직접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장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인 소집 방법인데 이거에 의해서 99% 하여튼 조합장이 해서 가는 게 통상적이다. 14일 전
10% 이상 기본인데 아까 뭐 20% 요건 되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사업인가 뭐 그다음에 관리처분 등.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반 출석과 가반하고 규정을 하여튼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요구하는 게 경우에 있고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그 굉장히 중요한 사항, 뭐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가반 출석에 가반 동의니까 51% 참석해서 26% 동의하면 가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쿼터만 되면 하여튼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안건이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가반 찬성. 우리가 사업인가는 가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조합원의 반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돼서 그런 것들이 반대파들이 그 길목을 딱 노리고 있다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합총회에는 거의 모든 이게 뭐 쭉 열거는 이렇게 항목별로 해놨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사항을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사회 대의원에서 할까요? 사실은 총회를 매번 못하기 때문에 이사회 대의원회로 위임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실제로 웬만한 소소한 업체들 뽑고 하는 걸 다 총회에서 대의원회로 위임을 하거나 이사회로 위임을 해서 뽑고 있어서 사실은 이사회 대의원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거지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모든 업무는 그 총회의 의결을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해 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뭐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고 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인데요. 이게 아까 50% 조합은 직접 출석이 가반 출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도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올 하반기에 그 새롭게 이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용역을 시작할 거는 같은데 제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공공지원대로를 만들 때 시범 사업을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역 입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선정 기준을 구체화시켜서 하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마 결정 과정에서 내역 입찰이라는 이상한 행태로 돼서 10년간 이런 지금 이제 공사비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때 바로잡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찌됐든 이 선정 절차를 좀 투명하게 하고 상호간에 뭐 공사비를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호간에 책임질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조합보다는 시공자가 훨씬 더 전문가고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눈 감고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경만 쓰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30평짜리 아파트 1000세대 그냥 지어주세요. 이 땅에다가 그러면 알아서 지어줄 수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의 100대 건설사는 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착안하면 서로 신뢰와 해야 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이 분쟁을 막을 방법은 없다. 최근에 잠실 진주 아파트 공사비 협상을 제가 했는데요. 하여튼 1200억 정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금융비용으로만 1200억을 더 줬습니다. 물론 문화재 나와서 공사기간 늘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조합과 잘 협상이 돼서 우리 뭐 코디 중재단에서 한 6, 700억 정도는 깎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금융비용으로만 한 1200억을 더 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요구한 거야 한 60%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봤는데, 어찌됐든 그 합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선정 절차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먼저 뽑아놓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써놓고 도면을 그리고, 그죠? 근데 거기에 따른 시공자를 뽑는데 선정 절차만 했지, 네가 뭘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업체를 하나 뽑는다 그러면, 저기 이 스크린 설치하고, 그죠? 여기에 뭐 얼마 화소수가 얼마짜리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요구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할 목적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시공자 평당 얼마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돈 더 달라고 그러면 안 줄 방법도 없지만 줄 근거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다. 그래서 시공자가 제일 중요한, 근데 우리 이게 도정법상 예전에 도정법이 생기기 전 2003년 이전에는 시공자가 선정되는 순간 공동시행사였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합동 재개발 이렇게 용어를 했거든요. 근데 2003년도 도정법이 생기면서 시공자는 그냥 시공자고 공동시행자가 아닌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시공자로 안 뽑고 공동시행자로 뽑는 조합이 한두 개씩 생기고 있죠. 그죠? 왜? 200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어차피 모든 조합이 필요한 조합이 뭐예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을 빌려올 때도 없어요. 누구한테 빌려야 돼요? 시공자한테 빌려야 돼요. 은행에 빌리는 것도 시공자의 보증이 있어야만 빌리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공자도 공동시행자의 지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이익을 나눠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다 시공자가 지고 이익은 내가 다 가져올게 하는 것도 나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세워야 된다.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분배를 해서 당신은 이 역할을 하고 요만큼 이익을 가져가고 우리한테 이런 정도를 해주고 요 정도 이익을 우리가 쉐어하자.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 현재 공공지원 제도나 시공자 선정 기준에는 그런 내용들이 싹 빠져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책임은 네가 지고 이익은 다 내가 가질 거야. 잘못돼도 책임은 네가 져.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우리가 제일 아까 여기서 보면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또 이야기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했어요. 구역 지정에 따른 시행자가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될 게, 그거 허가 내는 거, 허가.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건축 허가랑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건축 허가 사업시행 인가다. 왜? 건축 허가가 포함되어 있는, 왜? 건축 허가는 정해진 땅 하나에 건물 하나 짓는 거지만, 굉장히 도로도 내고 공원도 만들고 기반시설도 하고 임대아파트도 되고 각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 속에 다 집어넣어서 건축허가 등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건축심의, 각종 건축심의를 포함한 영향평가가 있죠. 지금은 통합심의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토지용 건축물 배치 정비와 이거는 어디에? 아까 정비계획에 기반을 둔, 이게 정비계획에 기반을 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절차가. 그 다음에 사업인가는 조합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가 하나요? 구청장에게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공람 의견 절차를 거쳐서 사업인가고시를 고시도 서울시가 내는 건 아니고 구청에서 내주고 있죠, 현재. 재개발은 우리 인가고시가 나오면 인가고시에 따라서 재개발은 수용 및 사용을 하게 되고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용과 매도 청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게 사업시행 인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 협조하지 않는 분들의 토지를 우리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1차적으로 확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그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바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재건축을 한 가장 조합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분양이잖아요, 분양. 사업인가 고시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신청을 통지를 해서 내가 몇 평짜리 갖고 있는데 얼마짜리로 해서 내가 몇 평짜리, 30평짜리를 분양받았을 때 얼마를 더 낼 건지 돌려받을 건지. 그러니까 이 분양 신청이 결과적으로는 관리 처분을 위한 분양 신청입니다. 그죠? 분양 신청 왜 받아요? 관리 처분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은 관리 처분을 위한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신청이 종료가 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까지 오면 뭐예요? 우리 분양 신청 종료일 날까지 내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는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날로 조합원 지위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 종료일을 잊어버려서 실제로 분양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고 해외여행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종료일이 지나버렸어. 이게 보통 30, 60일 플러스 20일까지 할 수 있는데 통상 60일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요새요. 그럼 80일을 한다 그래도 와서 우편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분양 신청을 안 해서 청산자가 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분양 신청 해놓고 나중에 변경 가능하거든요. 변경도 가능하니까 분양 신청 하에 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분양 신청 종료일이 사실상 내가 분양 계약서 쓰는 날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신청을 안 하면 해지니까요. 그죠? 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사용승인권도 조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 신청 및 공람을 하고 구청장이 이거를 관리처분 인가 고시를 하는데 관리처분의 수립권자는 구청이 아닙니다. 조합입니다. 그냥 단지 행정행위로서 구청은 인가의 의미가 막 있지 그걸 바꾸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관리처분은 조합에서 하는 거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한번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조합 관련 모든 정보는 이게 예전에 그 홈페이지, 정보 홈페이지를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처음에 10년 전에 만들었고요. 그 클린업 시스템에 하여튼 우리 골격은 구조 설계는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 운영자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고 이걸 다시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이름에서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이름으로 한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5년 전에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바꿨냐면 예전에는 그 클린업 시스템이 있고 추정봉당은 프로그램이 있고 회계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또 공개 프로그램이 따로 이렇게 한 네 가지 사이트를 이렇게 각기 운영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재편성해서 우리 정보 공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지금 이제 정보 몽땅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방에 앉아서 내가 조합이 됐으면 조합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합에서 매주 쓰고 있는 조합 비용도 사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서 뭐 정보 공개 안 해도 실제로 다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실제로 또 내가 몇 평짜리 분양 받았을 때 몇 평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것도 다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분들이 추진위 위원장, 조합장, 임원, 정비사업 전문관리부서 대표자 등 직원도 포함입니다. 위탁 지원자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의제 처리에서 가중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요 정도 가지고 5년 이하 5천만 원 벌금은 공무원밖에 아니에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중 처벌한다는 걸로 돼 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온 것은 우리 선배들이 아까 조금 잘못한 게 있어서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5년, 3년, 2년 1,000만 원이지만 실제로 이 굉장히 과도한 내용에 비해서 보시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합의 회계장부 및 관계서를 인계하지 않은 자. 일반 우리 행사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 행사적으로 보면 요게 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요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건. 그러니까 10배 이상 강화되어 있는 규정이다. 이 조합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이게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도 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으로 공개한 거,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이 됐거나 이런 것도 15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주지 않은 것,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고 또, 자, 15일 이내에 그냥 내가 업무를 했는 걸 또 공개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 15일이 지났단 말이죠. 그럼 또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는 거는 계속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하여튼, 안 걸리는 게 최고다. 안 걸리는 게. 예. 하여튼,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너무 열심히 했는데. 질문인데요. 네. 이사회 상근이사랑 비상근이사 뭐가 있는데 조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꼭 비상근 그러니까 상근이사를 두지 않고 비상근이사로만 운영을 해도 상관없나요? 물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를 뽑을 때도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강론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1동, 2동, 3동, 4동이 5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별로 한 명씩 뽑자.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관에 그러면 7명을 뽑는데 상근이사 한 명은 따로 전체에서 한 명을 뽑고, 그죠? 조합장도 물론 전체에서 뽑죠. 그 다음에 그냥 비상근 이사는 동별 한 명씩 뽑자. 그러면 아까 5개 동에 상가동 하나 있으니까 6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별로 출마자를 받아서 그 동별 이사를 뽑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무조건 다 한꺼번에 해서 A동에서 다 7명이 다 나올 수도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재개발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임원이나 대의원은 전체 구역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안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근거해서 실제로는 예를 들어 구역 나눈 거죠. 1통, 2통, 3통, 4통에 각 한 명씩 이사를 뽑자. 대의원은 각 통별로 몇 명씩 뽑자라고 나눠서 아예 출마를 시키는 것도 규정만 만들면 가능하다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는 건 상근이사, 비상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먼저 7명 뽑아놓고 그 중에 이사회에서 상근이사를 선임하자고 규정을 그렇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장이 상근이사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합장이 지명하게 하고 대의원의 승인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는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운영의 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동이 있으면 전체에서 상근이사 한 명 뽑고, 그러면 특정 동은 상근이사 한 명에 비상근 한 명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상근이사가 나와서 출마한 데는 비상근이사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 단지의 여건에 맞도록 굉장히 자유롭게,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하여튼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조합장이 그 상근이사를 두지 않고 비상근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비리가 생길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비리의 문제는 뭐 상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 그 운영을 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상근을 하고 안 하고가, 비리를 하고 안 하고는 뭐, 그냥 결국 이사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사들이 상호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자, 비상근 이사가 상근을 하면 와서 비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내가 하는 이사가 들어가서 조합장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돼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질문 자체에서. 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사는 힘을 합쳐서, 조합장하고 힘을 합쳐서 대동단결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갈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파트너들이거든요. 이사는.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비리를 집단으로 지르면 난리 나는 거지만, 그걸 전제로 원칙을 깰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러면 사실은 감시자는 조합원들이 감시를 해야 돼요. 이사들이 감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왜? 감시를 하는 순간 그 다음 선출해서 잘리거든요. 왜? 나머지 예를 들어 7명 중에서 조합장까지 8명, 감사 9명, 뭐 10명 되잖아요. 10명이 한 사람 이지매 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든 잘 하자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실제로는 그 감시 기능을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정보 몽땅이나 이런 정보 공개를 다 해라. 절차가 합리적인지 진행상에 다 업체 하나를 뽑더라도 정보 몽땅 다 올리고 돈 쓰는 것도 다 공개해서요. 그거는 뭐냐면 전 주민들이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이사 하나가 들어가서 감시한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면, 대부분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다음에 내가 조합장 하려고 치는 거죠. 거의 비대위 내지는 속에 칼을 풀고 가는 사람이지 사업을 잘하자고 가는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는다. 그죠? 그럼 감시 기능, 그러니까 이사는 시작할 때 잘해야 되는 거고, 감사는 끝난 거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사가 시작할 때 잘하자고 안을 내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너 잘하는 거 보자, 너 잘못하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러고 있으면 그건 감사죠. 그죠? 또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정비 사업은 우리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은 사실은 공공에서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해야 돼요. 근데 구청장이 하려다 보니까 구청장이 이거 하기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그 사업까지 하려니까 안 되거든요. 이걸 상당한 재량 행위로 그걸 넘겨놓은 거고, 근데 공공이 못 하니까 누구한테? 공기업한테다 또 위탁을 한 거잖아요. 공기업이 SHLH, 그죠? 감정원. 이런 데가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걔들 일이 있지 않나요? 또 있으니까, 정비사업 쪽에 오는 게 한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LH 직원이 1년에 매출을 한 1,000억씩 해야 돼요. 한 명이. 땅 수용해서 팔면 한 1,000억씩 매출이 하는데, 정비사업 해봐야 1년에 매출 100억도 안 되는데, 그죠? 진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죠? 직장 다 다녀보여서 알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부서는 매달 100억씩 팔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는 10억도 못 팔아봐. 100억 파는 부서에 빨리 가서 인센티브 받아야죠. 그리고 진급도 하고.
그러니까 SHLH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공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이라는 게 들어와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신탁이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잘못해도 바를 방법이 없어요. 요새 신문에 나잖아요, 그죠? 뭔가 딱 내가 칼자를 줘서 지금 내 권한을 딱 숨기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위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쓰고 남는 것만 줘도 아무 말 못해요. 모든 걸 권한 이미 했잖아요, 이미 서류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신탁이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는 아직까지, 공기업은 그래도 지가 호주머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신탁은 사기업입니다. 완벽하게. 옛날에 개발 회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개발 회사들이 돈 벌어서 신탁사 다 매입했잖아요. 다 개인 사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그 금융기관이라는 신탁 회사가 금융기관에 속하거든요. 금융기관이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금고, 사금고하고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사적인 거죠. 개인 회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맡기는 게 좋으냐, 아까도 우리 조합에서 하는 게 좋으냐, 공공이 하는 건데, 공공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구청장이 바빠서 못 해주는데 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조합과 신탁을 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신탁과 대리해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라.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제는 시공자하고 공동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다. 오히려. 그죠? 서로 책임도 나누고 이익도 쉐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시행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뭐 우리 스터디 그룹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도 있거든요. 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뭐 어제도 우리가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시행 방식에 대한 고민은 있다. 여러분들도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있는 테두리 내에서 사업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을 할지, 뭐 공기업과 할지, 신탁과 할지, 공동으로 할지, 그거는 한번 보셔야죠. 그럼 신탁과 조합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습니까? 네. 자, 조합과 신탁, 조합과 공기업, 그죠? 다 가능하죠. 조합과 시공자, 그다음 시공자뿐만 아니라 등록업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했는 거를 이야기하면 딱 그겁니다. 각 조합마다, 각 사업장마다의 특수성이 있다. 여기에 이러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행 방식으로, 시행자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장단점을 다 정리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왜? 거기 소유자들의 특성도 있고 다 있거든요. 어떤 데는, 심지어는 그런 거, 우리 조합은 조합장 할 사람이 도저히 없어. 그러니까 전문조합 관리인을 구청장한테 해주세요 라고 한 조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전문 관리인을 정해서, 뭐 변호사가 됐던, 다른 데 조합장을 했던 사람이 됐던, 뭐 건설회사 임원이 됐던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이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 중에서 어쨌든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주주위원회를 거쳐서 조합 갈 건지, 주주위원회 없이 그냥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바로 갈 건지도 정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는 조합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고, 그건 아니야, 우리는 공기업하고 그냥 공공시행으로 할래, SH하고 가서 열심히 딜해서 SH복 해달라고 할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조합 우리 설립 안 하고요, 신탁으로만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급적이면 조합을 만들고 조합과 신탁은 공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하나만. 네. 최근에 그 공사비 이슈가 많잖아요. 지금 입주를 코앞에 두고 막 그 시공업체에서 갑자기 조합 분담금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일반 분양 가격을 이렇게
조합에서 일반 분양가를 잘 받아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공사에서 뒤통수를 쳐서 입주를 코앞에 두고 막 이렇게 분담금을 갑자기 원래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닌 자기 임의로 막 추가 분담금을 막 해가지고 업 시켜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납부할 분담금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익을 조합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잘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제 사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목동에 모 아파트가 입주를 했는데 일반 분양한 것은 열세를 주고 일반 분양하지 않은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열세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서울시, 구청 다 나서서 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쪽 분야의 메이저 법무법인에 다 의뢰를 했는데 이건 부당하다. 근데 문제는 조합에서 그냥 우리 돈 주고 들어갈 거예요. 주고 들어갔어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당한 공사비 지불 요구했으나 그 집행부에서 그냥 그래 우리는 주고 들어갈 거예요 하는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도로 토해내야 돼요. 남아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계약 문제하고 계약이 선정 과정에서부터 계약하고 지금까지 공사비를 올려주면서 또 그냥 돈만 주고 이걸 정확하게 결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한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부당해. 소송하면 무조건 이겨요. 심지어는 내가 집에 못 들어가서 이건 피해 손해 배상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변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 10명이 그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그러면 조합이 그러면 시공사 편이라는 거예요? 뭐 나갈 수 없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제가 거기도 중재단 대표로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시공자한테 그럼 칠집 뻔한 그건 내가 결정할 거야 아니다. 위에서 결정했는데 나는 뭐 일개 직원에 불과하다. 전달할 뿐이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조합장도 여기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어쨌거나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정하겠다. 정한 게 돈 주는 걸로 정했더라고. 그래서 끝나기는 했는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씀에 동조한다 뜻입니다. 소송을 진행했으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게 더 손해라고 생각해서 돈을 지불하고 들어간 거 아닐까요? 하여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은 그렇지만 않았거든요. 왜? 시공사가 더 버티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시공사가 그 입주를 방해했나요? 조합원들 키를 주지 않아요? 고속도로에 가면 중앙 분리돼 있죠. 콘크리트 덩어리를 정문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도 나서고 서울시장이 우리를 협상단으로 보내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와중에 하여튼 조합에서 기부업 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